단순화된 매매의 원칙, 그것을 만드는 거는 조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나간다면은 손실은 작게 내고 또 기회가 됐을 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이제 매매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시향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뭐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냐 뭐 어떤 뉘앙스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주면서 시장의 하방을 좀 방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 팔았는데 기관들이 약간 사주면 오르고 막 이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녹화하는 거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식을 좀 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우리 시장이 좀 버텨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주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9월물 선물 현황인데요. 이제 9월 동시만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 6월, 9월, 12월에 있는 동시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든지 크게 하락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9월 1일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395계약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4천억,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300억, 7,30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개인들이 1조 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1조 사고, 외국인들이 4천억 팔고, 기관이 6천억 파는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비차익 거래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 매도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의 거래는 이게 차익 거래입니다. 이것도 지금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합쳐서 7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1.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버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MSCI 리밸런싱 다 끝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오늘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하루 만에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든 간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그동안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오늘 반등을 못한 이유는 뭐 참고로 뭐 내일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군사용 이용 우려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AI 관련 하이테크 칩 이런 것들을 수출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수출 규제하겠습니까? 중국이겠죠. 미중 갈등이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품목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6.5%, AMD가 뭐 3.7%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시가총이 높으니까 오늘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살 이유가 없잖아요. 또는 뭐 위험 관리 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 4일 동안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뭐 하루는 같이 빠졌는데 그냥 반등을 좀 하면서 우리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다시 동조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개인은 샀잖아요, 좀. 이렇게 장인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개인 왜 사고 계시는 걸까요? 근데 뭐 수급이라는 게 여러분 거래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개인들이 사주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디다 팔겠습니까? 팔 데가 없죠. 팔 데 없겠죠. 근데 항상 어떤 시장이라도 매수 매도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 밑에 사서 단기적으로도 반등할 때 팔겠다, 이런 매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수가 590만 명이 됐다면서요. 그 전에 국민 개인이 얼마 전에만 해도 5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9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 갈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는 동안 네네. 저 위에서도 샀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삼성전자 사서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기관들이 계속 그걸 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고요. 좀 뭐 안타까운 거는 오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매수 1위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3위인가 4위가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뭐 쭉 있는데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3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이제 소위 줍줍하자라고 이제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전략이 틀렸느냐? 라는 것은 결과를 아직 보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파는 거니 그 결과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논의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윌리엄 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애가 타도록 싸 보이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결국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들은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하려는 이제 그 보수적 심리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가가 이건 윌리엄 오닐 그리고 제시 리버보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날아가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간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PER이 저 PER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의 주식은 좋은 주식은 낮은 PER이 절대 될 수 없다. 왜냐?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을 수가 없는 거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게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이제 심리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오늘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용은 장기 투자할 때 신용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이라도 무슨 외부 충격에서 그냥 빠져서 얘네들이 그냥 며칠 사이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그 종목이 소위 신용이기 때문에 소위 털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거 팔리고 나중에 2배 가든 3배 가든 나는 그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시장이 확실히 강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단기적으로 이게 투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건 투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지.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게 신용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은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빠지면 사고 반등하면 팔고 이런 거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파는 쪽에 개인들이 하루 만에 지금 오늘 하루 아직 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1조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전에 또 부장님께서 최근에 신간, 매매 심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뭐, 그 전에 냈는 책과 거의 표지가 흡사한, 그 전에 책이 매매 기술 아니었나요? 매매 기술. 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가 나온 건데, 요 책 이제 18,000원인데, 요 18,000원치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 영상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또 책도 함께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첫 질문으로 20년 넘게 이제 트레이더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기술적 전략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깨달으셨다고. 그게 뭘까요? 근데 뭐 사실 늘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만 깨달은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20년이라고 하는데 왜 저보고 여의도의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하고 뭐 산증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저는 95년도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96년 1월에 사령장을 받고 증권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른 증권이 아니었나요? 네, 최초에 이런 증권이었고 제가 다녔던 증권 그리고 거기 잠깐 있었고요. 대우증권이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증권에서 2개가 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없고요. 네, 대우증권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제 3번째가 교보증권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생활을 저는 이제 지점과 지점장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대우증권에서 지점장 하다가 교보증권 지점장으로 옮겨서 여기서 계속 지점장을 하다가 국제부에 잠깐 있었습니다. 국제부에서 해외 주식하고 해외 선분하는 쪽에 잠깐 있다가 지금 이제 영업부에서 다시 주식을 하는데 그 잠깐 국제부 간 걸 빼놓고는 그냥 일선에서 지점에서 주식 매매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으면서 96년 1월에 사령장을 받았으니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요?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2008년도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주시장 폭락의 역사 뭐 함께 하셨네요. 그냥 다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요. 우리 뭐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고액 관리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크게 다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필드에 있는 산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나이를 먹으면서 좀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뀌죠.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으로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 데이 트레이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의 속성, 이 트레이더들은요, 주가 움직임의 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윌리엄 오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 이거 나 갖고 있는데 왜 빠지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팔아야 돼? 아니 올라가면 더 사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트레이더들은 답은 주가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거래를 치르면서 급락하면 파는 겁니다. 거래 치르면서 올라가면 그냥 따라 사는 거고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또 그 몇 년 동안 2000년도에 어땠냐면요. 1000에서 5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어요. 트레이딩 하기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트레이딩 하기에요. 왜냐면은 시장이 막 급락했다가 또 반등 줬다. 급락했다 반등 줬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빠졌을 때 사서 올라오면 반등 줘. 이런 거래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그때는. 변동성이 심해야지 그렇죠. 잘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스캘핑이라는 게 원래 볼라틸리티, 변동성 따먹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좋았기 때문에 2000년서부터 저를 세상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뭐 방송 출연하고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드리는 자금도 커졌고, 그래서 트레이딩은요, 자기 돈에 작은 규모로 할 때 굉장히 쉬워요. 생각을 해보시면 한 1억 정도는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고 팔고 하면 쉬워요. 한 3천만 원 갖고 하면은 소용주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운영하는 돈이 200억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신 슈퍼개미도 자산이 한 300억이 넘는데, 네. 투자하는 거는 한 2, 30억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빼기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시장이 받아주는 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취약하면 그만큼 못하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투자 자금이 커지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짧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이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그런 거래를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이렇게 거래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황 얘기도 하고 실전에서 투자 매매도 하고 이렇게 20년을 넘게 28년 됐죠 이제 그렇게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매매 기술을 작년에 냈잖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 책이요. 종합배스를 1위 하지 않았나요? 그 종합을 1위 한 거예요. 경계 경영이 아니고 그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 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투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김 작가님도 여기서 이제 많은 좋은 컨텐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일방적이었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확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냐면 우량주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 많았죠. 이게 그냥 핵심이었어요. 네네네.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인기를 굉장히 끌었고 우량주 장기 투자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는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치 분석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 주가가 움직이는 독특한 특성, 그게 차트이고 기법 분석이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등한시한 거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김 작가님. 차트를 보면서 추세, 패턴, 이런 거래량, 이거는 그냥 한 1, 2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 분석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업의 성장, 미래 성장 가치를 분석하는 건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업 가치는 쉬운 거고 기업 분석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뭐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 가치라는 거는 왜 어렵냐면요. 미래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향후의 시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 차트만 갖고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차트도 똑같죠. 다만 차트는 단기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거래하는 사람이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단기 거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매매 기법을 쓰면서 한쪽 측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차트가 나오고 그런 차트에서 제가 매수 3원칙, 매도 2원칙을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책을 하나 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번 책을 쭉 쓰면서 저 스스로도 책 제목을 이제 원래 마음 주식으로 할까 하다가 마음 주식. 예. 근데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하게서 한 거고요.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반성문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단순화된 매매의 원칙. 그것을 만드는 거는 조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김 작가님 하시고 에브리바디 다 아는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면 시장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다 알잖아요.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작년 11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야. 긴축도 할 거야. 그랬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샀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초기에는 오른다. 초기에는 이제 하락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금리 인상할 때는 이제 오른다.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에요. 보통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금리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하고 같이 수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적 이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 돈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더 머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돈이 들어오면 오르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하락을 하는 건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우리는 그냥 또 간과하고 그 시기에도 주식을 팔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 시황에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종목에도 똑같아요. 종목에 남들이 다 팔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버텨봐야지. 좀 있으면 다시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6월에 급락을 그냥 제가 대응을 못해서 조금 지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좀 괜찮았는데 아무튼 종목별로 보더라도 매도 신호가 분명히 명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변명을 하죠. 아, 못 봤어. 타이밍을 놓쳤어. 나 지금 외부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아파서 그랬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명하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또 매수 신호가 나올 때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액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 하락도 가만히 보면은 다 시그널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 내 마음에, 내 탓이다. 내 마음의 탓이구나. 결국 그럴 때 크게 손실이 나는 거지. 원칙을 지켜나간다면은 손실은 작게 내고 또 기회가 됐을 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게 그냥 중요하구나. 그게 내 마음의 문제구나. 결국 그게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투자자의 심리가 수익률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렇죠. 예.